하층은 누구인가, 왜 문제인가. 특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인 문제, 불평등을 줄여보자.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는 건 논리적으로 위에를 밑으로 내리든가 밑에를 끌어올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밑에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했던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말에는 부작용이 이제 많이 발생한 건데, 노인층이 비정규직이 높다. 그 강조점과, 그런데 노인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몇 프로다를 같이 쓰는 기사들이 있어요. 예. 노인 비정규직이 많다와 노인 빈곤율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안 맞고 실제로 안 맞는 거죠. 노인 비정규직이 많으면 빈곤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게 해드리는 게 실은 더 책임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불평등 연구. 갈수록 주장도 과격해지고 또는 생소해지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 모두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가실 것인가 고민도 많으실 텐데, 또 중간중간 또 우리를 설득해주는 포인트들도 꽤 있어서 나름 또 괜찮은 진행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겠으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불평등은 실제로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빨리 하는 과정에서 생긴,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선두권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생긴 선두권과 후미와의 격차이지, 뭔가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하위권이 더 처져서 생긴 불평등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불평등 연구는 뭔가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요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익숙하신 분이죠, 이제?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강 여기까지는 뭐 따라왔는데, 저는 따라오면서도 그러면 질문이 하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불평등 연구를 하는 이유가 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소득층 혹은 어려운 분들, 네. 못 사는 분들, 다양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바를 쭉 따라와서 동의가 되면, 우리나라에는 도울 사람들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생기는 우리의 착시 현상인 거예요.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두권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입니다라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그럼 불평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까요? 뭐 그러자는 말씀입니까? 라는 걸로 들려서 그냥 그 질문 던져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인데, 예. 그동안은 우리는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격차는 결과값인데, 원인을 따지지 않거나 좀 이게 덜 따졌다 그럴까요? 뭐 따진다고 따졌지만 실은 이제 예. 엉뚱하게 따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한 거 핵심은 우리나라 불평등의 특히 이제 상중하에서 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거는 네. 전부는 아니지만 수출과 연동된 비중이 가장 큰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중국발 불평등의 성격이 가졌다. 네. 이런 측면을 얘기했는데, 하층의 문제는 이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뭘 뜯어가서가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이제 하층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면 하층은 누구인가, 왜 문제인가, 그게 있는데, 오늘 이제 특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인 문제. 네. 그래서 불평등의 하층은 누구인가, 라는 걸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하층은 사실은 회사 다니는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라 그렇죠. 주로 노인들이다. 그렇죠.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따라가 보죠, 그럼.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나름 선의를 가지고 예. 불평등을 줄여보자.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는 건 논리적으로 위에를 밑으로 내리든가 밑에를 끌어올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밑에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했던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말에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제 애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러저러 이제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이제 많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하층이 저임금 노동자인가 아닌가,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전통적인 이해는
하층은 저임금 노동자이니까 뭔가 저임금 노동자한테 좋은 정책을 쓰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그러니까 1층에 있다고 표현하면 지하실이 있다, 지하실. 예. 지하 1층, 2층에 노인이라는 집단이 있다. 그래서 왜 저임금 노동자가 하층의 핵심이 아닌지. 이분들도 물론 이제 어려운 처지이긴 한 건데 별도로 접근해야 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접근하는 거랑 이제 오해하고 접근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대한 좀 더 현미경 차원의 분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한번 좀 숲을 조망해 보자는 것부터 네. 좀 얘기를 예. 들어가면요. 만든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네 개의 불평등, 네 개의 계급, 네 개의 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불평등 해법을 둘러싼 계급투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주로 많이 접했던 불평등 이론은 자본노동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불평등을 그렇죠.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예. 뭔가 자본한테 이러저러 책임을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80년대와 90년대가 이제 그 광주 민주항쟁 또는 광주 학살 이후에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좀 레디컬해지면서 이제 사회주의 이론 같은 거 좀 흡수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 사회주의 이론 같은 걸 이제 그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80년대, 90년대에 뭔가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학생 운동한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익숙한 거죠. 약간 마르크스주의랑 관련돼서. 그게 자본노동 불평등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세계사적 흐름이랑도 많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리책에서는 항상 자본은 뭔가 좀 약간 문제 있는 집단이 가정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로치기 중요한데요. 자본노동 불평등이 하나의 축이고.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거죠. 근데 또 하나 축으로는 노동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노동 내부에서 상층 노동과 하층 노동.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중에 저임금 노동자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요게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 그래서 뭐 불공정 문제라든가 뭐 그러네요. 갑질 문제라든가 하도급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신문에서 봐왔던 많은 갈등들을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가 분류가 되네요. 특히 이제 뭐 참여연대랑 경제개혁연대 쪽 분들이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던 건 요 세 가지. 자본노동 불평등, 노동 불평등, 자본 불평등인데 우리가 그동안 덜 간과했는데 매우 중요한 게 있다. 저는 그게 비노동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비노동이면 뭐죠? 노동은 근로자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비노동의 최대 캐파가 네. 비노동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거의 없을 없겠죠. 거잖아요. 예. 이분들이 그 가장 하층에 계시는 건데 이분들이 주로 가장 덩어리가 큰 분들이 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노동 비노동 불평등은 오히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슬러 가실수록 예. 7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일종의 거기서부터 거꾸로 무학 세대, 초졸 세대, 중졸 세대, 고졸 세대, 대졸 세대, 대학원 세대가 네. 지금 이렇게 역으로 쭉 있는 건데요. 한 지금 20대, 30대는 뭐 대학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세대이지만 거슬러 가면 실은 안 그런 세대가 있었던 건데 예. 이분들은 오히려 지식이나 학력이 얕았고 그다음에 사회가 너무 많이 빨리 변했기 때문에 그 숙련도 쫓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하층이기도 하고 사회, 정치, 문화적인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목소리 없는 사람들, 저학력, 저소득 노인들 이분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노인 빈곤과 노인 일자리 등등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한국 진보는 상대적으로 노동운동과 연동된 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과 투쟁하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 정의당이 지금 약간 이제 진보 성향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정당이라면 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노인들은 없거든요. 퇴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보 성향 정당 입장에서 자기네 지지 유권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자들이 있다고 치면 보통 동년배들과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장 소외된 가장 하층이면서도 가장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불평등의 최하층에는 이 노인, 저학력, 저소득 가장 큰 덩어리지만 오히려 좀 덜 주목받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자본노동 불평등과 노동노동 불평등을 중심으로 봤다라면 예. 노동 비노동 불평등을 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층과 이렇게 대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고민하든가 해야 될 건 오히려 그렇죠. 비노동 계층이 든 것 그렇죠. 같다. 이제 책에서는 아예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의 진짜 하층은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는 드물고 대한노인의 회원 중에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빈곤 관련돼서 이제 그게 바뀌는 게 언제냐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 한 달에 30만 원. 기초연금. 예.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요. 당시 당대표 박근혜 대표가 제안하고 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씨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시민 장관이 수용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받아서 네. 지금 3자 연합으로 만든 제도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도입된 이후로 노인 빈곤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나라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주니까요. 네, 이제 그때 예. 이제 9만 원이긴 했었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예. 20만 원으로. 그때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뭐 역대 정부가 뭐 김대중 정부부터 쭉 어떤 이제 그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정책을 많이 폈는데 이런 식으로 노인에 관한 정책을 쓰면 뭔가 빈곤율에 줄어드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 저임금 노동자는 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저임금 노동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세게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노동 비노동이라는 틀로 이제 노인 문제 또는 하층을 접근할 때 왜 이제 비정규직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 오히려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균형 있게 보려고 여기 갖고 온 게 이제 제가 이 2020년 12월 고용 동향이라는 거에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15세 이상 인구를 따져요. 네, 일단.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대충 퉁쳐가지고 한 4,500만 명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여기 취업자에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네. 이렇게 나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왜 15세 이상이 기준인지 14세도 아니고 16세, 17세도 아니고 15세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졸업하는 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15세 이상을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는 사람이 뭐 빵프로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아주 적은 미미한.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 말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 제3세계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중학교만 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통계를 그렇죠. 국제 기준이긴 하지만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라든가 OECD 같은 데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한국적 현실과 뭐가 좀 안 맞거든요. 네.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를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예. 성인 인구가 대략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한 4,300만 명 정도 돼요. 예. 대략 한 이제 200만 명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를 100%로 간주하면 대략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취업 구조도라 그럴까요? 취업자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총 임금 노동자는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 치면 성인 20세 이상 인구 대비 네. 약 47%. 그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취업자 이 두 분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합치면 62%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취업하시는 전체 성인 인구 중에서 취업 상태인 사람이 62%. 취업하지 않은 상태가 대략 38%. 네. 뭐 실업자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취업과 미취업. 이거 뭐 퉁쳐가지고 노동과 비노동으로 표현하면 예. 이제 여기서의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도 다 노동이라 표현했을 경우 대략 6대 4의 구도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도 대략 우리나라의 그 성인 인구에서 취업 상태인 사람과 미취업 상태인 인구를 대충 퉁치면 6대 4의 구도인데 6대 4. 미취업자에는 실업자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미취업자의 가장 큰 덩어리는 노인분들이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전업주부 계통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장 큰 덩어리가 노인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업주부 덩어리들, 그다음에 이제 20세 이상의 학생들,
학생, 대학원생 등등 이제 그래서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실업자로 간주되는 거고 취업할 의사가 없으면 아예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간주되는 거죠. 근데 대략 한 6대 4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6대 4로 간주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통계로는 가구 단위로 보는 통계가 있고 우리가 보통 소득 분위를 5분위 이런 걸 따질 때는 가구 5분위가 있고 또 임금 5분위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포함해서 뭔가 취업 상태인 사람은 총 대략 한 60%로 퉁치면 그러면 그게 분위로 치면은 3분위, 4분위, 5분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3, 4, 5가 위에 소득 그렇죠. 많은 위에가 쪽이죠? 5분위고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이 1분위, 가장 소득이 괜찮은 분위가 5분위. 5덩어리로 나눴을 경우 이거 뭐 이제 10덩어리로 나눈 경우도 있고 5덩어리로 나눈 경우도 있는데 20%, 20%씩 나눴을 경우 보통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에는 이렇게 5분위 통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보도자료 형태로 나오는 것도 이제 이거를 약간 크로스를 하면 여러 가지 개념 자체는 좀 다른데요. 가구는 가구 기준이고 임금 노동자는 개인 기준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전체 어떤 통합 개념도 차원에서 5분위, 4분위, 3분위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위, 1분위는 비노동이 있다. 그러면 저임금 계통은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하층이지만 요만큼이 이제 그 임금 노동자 또는 이제 뭔가 취업 상태인 분인데요. 그러면 저임금이라는 존재는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1층에 있지만 1층, 2층, 3층이라고 치면 전체 소득자, 비노동을 포함한 성인 인구 전체에서는 중간 소득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고임금과 상관계가 높은 게 대기업, 그리고 또 이제 고부가가치,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수출 제조업 또는 전문직과 공무원 계통, 그다음에 중임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얇긴 하지만 중기업, 중부가가치, 1차 협력업체 또는 뭐 1차, 2차, 뭐 3차 협력업체들, 저임금은 소기업, 저부가가치, 내수 서비스업. 이 얘기는 좀 다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 임금 노동자 계통에 또는 취업자 계통에 포함되는 그 순간 대략 한 중간 60% 덩어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상층 60% 덩어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취업자, 그래서 반취업자는 약간 이제 뭐 임시일용직 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층은 2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취업하다 말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 그래서 노인 중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전반전 노인,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노인은 좀 75세 이상 어르신들.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우리가 가구 소득, 뭐 임금 소득, 뭐 그 다음에 기업 임금 기준, 뭐 그 다음에 그 기업 등등을 좀 통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아주 저임금 노동자보다도 우리가 먼저 케어하든가 정책으로 고민하든가 더 시급한 대상은 노동을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노인들 이다라는 건데 노인들은 생각해보면 당연히 노동을 안 하니까 소득이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렇지 생각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소득이 없으시네 근데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런 거는 아닌가요? 즉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노인 문제지 뭐 불평등의 따로 뭔가 고쳐야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즉 노인 되면 일 안 하는 게 누구나 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마치 새로운 듯이 우리는 고민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즉 젊었을 때의 어떤 불평등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게 다 그분들이 노인 될 테니까 노인 돼서도 그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건 아닐까? 즉 우리는 젊었을 때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노인 문제를 자꾸 파헤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 그냥 우리는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의 불평등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잡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 압축 성장 과정이었잖아요. 압축 고도 성장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 수준이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압축 고도 성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게 압축 인구 팽창이 벌어지고, 압축 인구 팽창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압축 도시화가 벌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압축 고령화가 돼버려요. 고령화 속도는 이제 좀 이따가 네. 다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유럽은 자본주의와 가정이 우리가 이제 보통 영국의 산업혁명은 1760년대를 보통 보는데 천천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오래 시간에 걸쳐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대공화, 2차 세계전 같은 걸 거치면서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걸 만들어서 노인이 되면 소득이 없어지니 연금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금제도의 유래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비스마르크거든요. 예. 비스마르크가 우리 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등등 하지만 188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유럽에서 이제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노인 빈곤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동 빈곤이 높은 나라도 있어요. 예. 노인 빈곤과 아동 빈곤을 비교하면. 왜냐하면 아동 빈곤이 높은 거는 혼외 자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동거와 관련된 예.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오히려 유럽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주된 빈곤율이라기보다 이제 그 이주 노동자 등등 포함한 아동 빈곤이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질문과 노인 빈곤이라는 질문은 똑같진 않은 건데. 나라마다 최저 소득층이 따로 다 각각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변화 속도라든가 네.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의 속도에 따라서.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예. 맨 마지막에 좀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우리나라 이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속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노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제도도 쫓아오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요 어르신들 문제, 네. 어르신들 문제는 연령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 네. 연령 네. 문제가 있고 보통 우리가 사회학에서 연령 효과랑 세대 효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세대 효과는 특정 세대 경험이 쭉 지속 이어지는 거.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 세대라 그러면 그 경험이 이어지죠. 계속 이제 그 경험과 추억이나 뭐 어떤 이제 그 생각들이 이어지는 게 있고 연령 효과라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 관련된 불평등 문제에는 이 특정 세대 그 변화 속도와 관련된 네. 그 문제가 저는 쭉 진행되게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에는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차 베이비 부머가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지금 60대 초반에 진입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그 이전 세대가 제가 보기엔 노인 빈곤 문제 핵심이고 이분들이 다 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다 돌아가시게 되면 유럽과 비슷하게 될 거다. 노인 빈곤 문제가. 이미 연금제도도 있고. 그렇죠. 그 연금제도가 좀 뒤늦게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간을 쫓아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노인들이에요.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네. 다른 나라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저임금이라 맞고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맞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거기는 노인 문제를 이러저런 역사가 오래되는 과정에서 해결을 많이 대충 한 거죠. 해결해왔고. 대충 해결한 거죠. 그리고 실은 복지국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실은 고령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위험을 뭔가 어떤 개개인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네 가지가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기축인데 예. 이게 다시 리스크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겪게 될 가장 큰 위험을 약간 사회 전체가 책임지자.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게 이제 약간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문제의식이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저소득 근로자보다는 네. 아예 무소득 대체로는 고령층에 그렇죠.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불평등 연구나 고민도 여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층이 좀 다르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저소득 근로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중산층이야. 그렇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간층인 건 맞는 거죠. 중간층. 알겠어요. 네. 네. 네, 뭐 재밌네요. 그러니 우리는 노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저소득 내지는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는 1번 숙제다. 네. 그동안 그 숙제 잘 안 해왔다 우리가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불평등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저임금 노동자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또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오해, 예. 이분들은 누구인가, 이 얘기를 이제 좀 먼저 드리려는데요. 네.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좀 표 같은 걸 좀 갖고 왔는데요. 최저임금 미만자와 빈곤의 관계에 관한 좀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네. 빈곤이라는 개념은 약간 가구를 기준으로 해요. 못 사는 집. 만약에 제가 뭐 실제로 소득이 그렇진 않지만 편의상 제가 연봉이 1억이다. 네. 그리고 저희 애기 엄마가 연봉이 1억이다. 네. 그러면 이제 둘이 근데 우리에게 이제 아들이 있다. 아들이 이제 실제로 있는데요. 그럼 아들이 만약에 이제 알바를 한다. 네.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연봉 1억이고 애기 엄마도 연봉 1억인데 네. 근데 아들이 아무튼 뭔가 조금만 받아가지고 그 알바비를 조금만 받아가지고 저임금에 해당하는 걸 받았다. 저임금에 최저임금 해당하는 정도? 최저임금도 뭐 될랑말랑하게 아무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 노동이지만 개념적으로. 네. 근데 저랑 아이 엄마가 만약에 1억씩 받는다 가정을 하면 우리 집으로 치면 연봉이 저소득 2억이니까 가구는 아니구나. 저소득 가구가 아니고 뭐 그 정도면 연봉 2억이면 상위 3%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금액이면. 그 얘기인 건데요. 지금 최저임금 미만자 중에 빈곤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빈곤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체가 30.5%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거의 70% 가까이는 빈곤은 아닌 거죠. 네. 그럼 여기서의 빈곤의 기준은 중간 소득자의 2분의 1이 빈곤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미만자 중에 전체의 요 층인데요. 요 세 덩어리를 합치면 이게 한 4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상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임금 노동자나 최저임금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거를 빈곤이랑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언저리 내지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네. 힘들겠지라고 네.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10명 중에 한 6명, 5명, 6명에게는 맞는 설명이지만 그렇죠. 한 8명에게는 틀린 설명이다. 좀 좁혀, 예. 아까 말씀하신 고소득 부모의 그냥 알바하는 대학생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30% 정도는 실제로 빈곤인 건 맞고, 네. 최저임금, 요건 이제 미만 개념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 중에, 저임금을 다시 갖고 온 건데요. 저임금 노동자인 사람은 가구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저임금은 개념 정의 자체가 중간임금 대비 한 3분의 2 정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아마 중간임금이 한 250만 원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빈곤층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왜냐면 빈곤은 2분의 1이고 중간임금의 예. 2분의 1이고 예. 저임금이 이제 3분의 2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봐주는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 중에 한 하위 40%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5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위 60%에 해당하시는 분이 한 48% 돼서 예. 대략 한 좀 넓게 보면은 반반 정도. 반반. 예. 그러니까 하위 40%가 반. 그다음에 이제 그 상위 60%가 반. 이제 1분위, 2분위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 정도 되는 거고. 역시 같은 이유로 저임금이지만 가구 소득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가구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 근데 어떻게 알죠? 예를 들면 저임금 노동자는 저임금인 걸 딱 아는데 네. 물어보나요? 혹시 집이 잘 살아? 아니면 집이 여전히 못 살아? 이게 뭐 이제 이렇게? 그런 뭐 복지 패널이라든가 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계속 시기별로 추적하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구 구성원들 가지고 물어본다 이거 직접.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집 소득은 뭐 그닥 저소득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저임금 노동자 중에 대략 절반은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빈곤 개념은 아까 전에 최저임금 미만자 중에 빈곤은 약 30%, 네. 70%는 빈곤까지는 아니더라. 그런 정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개념은 다른 거긴 한데 네. 실은 상관계가 매우 높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신화가 있냐면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채우는데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를 한다. 일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네. 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지 아주 뭐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게 비정규직의 전형은 아니다. 이거는 아주 소수 유형이고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다수 유형 또는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압도적인 다수 유형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택배라든가 네. 이제 그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리운전이라든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마땅치 않은 구조. 그쵸.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저부가가치와 연동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업구조 관점에서 본 저임금 노동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누가 왜 많은 거냐? 그걸 이제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이게 총 11개 산업으로 지금 구분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예. 그래서 그거를 100으로 간주한 거예요, 평균을. 근데 이 중에서 이쪽만 그냥 보시면요. 부가가치가 평균 50% 미만인 데가 산업이 딱 세 산업이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농림어업은 전체 평균 부가가치를 100으로 봤을 경우 42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안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그 다음에 음식, 숙박, 도소매업이 43.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개인 서비스, 뭐 파출부 이런 걸 좀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39 정도 돼가지고, 네. 요 농림어업 42, 도소매 음식 숙박업 43, 기타 개인 서비스 39여서 요 세 분야가 한국의 저부가가치 3대 산업이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비중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림업은 이제 좀 약간 예전 버전의 자료긴 한데요. 예. 2010년도 기준으로 6.6%, 네. 도소매 음식 숙박이 23%, 기타 개인 서비스 77.7%여서 예. 이제 요때 기준으로 37.3%인데 예. 요 3대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요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대체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몰려 있고 예. 실은 비정규직도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저임금이라고 말할 때는 실은 약간 산업구조 문제랑 연동돼 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뭐 중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소기업의 예.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죠. 있으면, 예.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소기업, 정규직보다. 그쵸, 중기업, 소기업보다 돈 많이 벌 나은 수 경우가 있죠.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냐를 고용 형태라고 표현하고 이제 기업 규모로 표현하면 실제로는 이거는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도를 좀 보여주는 자료예요. 저임금 노동자의 기업이 어느 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냐면 5인 미만 사업자, 1인에서 4인 정도, 여기에 27%, 누적 비율로 보면 이제 10인 미만 사업자, 여기에 이제 한 40.8%, 예. 그 다음에 20인 미만 사업장이 다 합쳐서 52%, 예. 누적 인원으로 치면 1,118만 명. 그래서 이제 20인 미만으로 보면은 한 1,118만 명, 10인 미만으로 보면 88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참 최저임금 논란 있을 때 예. 최저임금 10,000원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야, 최저임금 10,000원도 못 주는 데는 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이제 예. 근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적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분들이 뭐 다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간 임금의 3분의 2 정도 주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부가가치에 종사하는 분들이 앞에서 말한 3대 산업, 뭐 농림업, 음식, 숙박, 도소매업, 예. 약간 우리 이제 식당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거든요, 일종의. 이런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많이 줄 수 있는데 저임금인 게 아니라 조금 버니까 저임금의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뭐 업체 사장님도 적게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체 사장님도 상대적으로 적게 벌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저임금을 주는 건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너무 단기에 한꺼번에 빨리 바꾸려고 하면 이제 고용 쇼크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뭐를 바꾸려고 하면요? 이분들의 소득을 저임금이 아니게 하려면 저임금 근본적으로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더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와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게 결국 규모의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실은 연결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너무 경제 성장률이나 평균 경제 성장률 낮게 조성돼 있어 버리면 그게 일종의 또 약간 장려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는 꾸준히 올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압박한다 그럴까요? 그 경제 평균치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이제 숨기는 게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무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꼭 뭐 연구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는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죠. 법적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뒤따라가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그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버려 뒀어도 그 정도는 올릴 임금이라는 뜻이면 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부작용이 크거나 안 올라갈까? 임금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니까 중소기업들 혹은 일 험한 곳은 일당 20만 원 준다고 해도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근로자들이 알아서 영리하게 찾아가고 알아서 임금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남으면 내려가기도 하는데 네. 그게 아예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얼핏 그냥 들어서 뭐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연구 이제-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긴 하죠. 네. 선진국 중에서도 없는 나라도 예, 많이 많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슈레더 때 처음으로 그 최저임금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슈레더 이후에 도입된 거였는데요. 아마 한 10년도 안 됐을 겁니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경우는. 근데 유럽의 최저임금 제도가 아직 도입 안 되어 있거나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정경련과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같은 데가 네. 서로 이제 또는 뭐 그 산업으로 치면 금속노조 같은 데죠. 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화물연대 파업 얘기 나왔지만 그게 공공운수노조 쪽이었는데요. 그런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어떤 그 협회 기업주들이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 약간 그 이제 단체 협약을 맺어요. 임금을 얼마나 하자. 그러면 그 산업별 협상 맺은 금액이 사실상 최저임금 역할을 하도록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게 워낙 오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럽에 좀 괜찮은 선진국 같은 나라인데 최저임금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별 협상이 최저임금 역할을 가름하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이 알아서라는 표현을 방금 쓰셨었는데 네네. 그게 일종의 이제 합리적인 거를 가정하고 있는 건데 예. 정보도 좀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정보가 그렇게 잘 유통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하는 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돈 더 준다. 그런 정보가 아주 잘 이렇게 서로 그 유통이 되면 예. 그러면 최저임금이 없어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좀 이제 그 변화의 강도가 강할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경기 변동 경기가 좋을 타는 때는 거니까. 임금이 빨리 올라가고 미국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을 때는 뭐 별로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해고가 좀 더 자유롭고 미국도 최저임금이 있는 거죠. 네.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 주정부 최저임금이 있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약간 이제 뭔가 어떤 노동 착취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를 잘 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로 시장 임금과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니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까 말한 정보 문제, 합리적 선택 또는 그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데 가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죠. 저기 가면 시간당 8,000원 주는데 계속 시간당 5,000원만 받고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그리고 막기 이제 위해서. 이동 자체가 이제 또 엄청 그 자체가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읍내까지 못 나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있겠죠. 시장 임금이라는 거를 무엇으로 볼 거냐를 만약에 시장 임금이란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걸로 간주해서 그게 똑같진 않지만 그 언저리 네. 살짝 많거나 살짝 적은 정도 그런 정도로 시장 임금을 존중하는 법정 최저임금 그러면 부작용은 좀 막으면서도 약간 순기능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네. 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어떤 다른 분이 연구하신 자료 중에 OECD에서 공개된 나라 중에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사를 했더니 합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경제 성장률가 한 거의 대체로 비슷하게 그거 살짝 밑에 오르고 있는 게 많은 선진국들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합계 정도로 올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고 그거를 너무 많이 뛰어넘는 거는 좀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좀 이제 네, 이어가서 들어가면요. 네. 누가 이제 그러면 하층인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저임금 노동자를 하층으로 주목하는 관점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먼저 보여주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워킹 푸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저임금 근로자죠. 그렇죠. 네. 워킹 푸어가 이제 저임금 근로자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워킹 푸어는 실제로 있는 거냐? 워킹 푸어는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런 거냐를 좀 한번 같은 거에 이제 연장을 좀 봐보면요. 취업자 중에 빈곤율인 사람이 이 2011년 정도는 한 8.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취업자가 아니지만 우리 가구 구성원, 우리 가족 중에 취업자가 있는 사람 예. 중에 빈곤율도 거의 비슷해 8.5%예요. 빈곤율이라는 건 뭐죠? 이게 중간소득 대비 2분의 1. 우리 사회 전체에서 중간소득이 만약 200만 원이 편 이상. 네. 그럼 100만 원 미만인 사람들. 이게 빈곤을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취업만 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8.1%만 빈곤하면 네. 취업만 했다 하면 적어도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은 번다. 우리나라는 그쵸. 대부분의 경우에 그쵸. 중간소득의 절반 이상 버는 거죠. 취업만- 4분의 1 이상은 되는 거다. 취업만 하면 그렇죠. 평균 소득이 안 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건 아니다는 말이군요. 물론 이제 여기서 빈곤 개념은 네. 절대 빈곤 개념이 아니라 상대 빈곤 개념이에요. 그렇죠.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데 거니까. 뭐 갑자기 3%가 뭐 종업원이 한 100만 명이 돼서 네. 여기 연봉이 다 10억씩 된다. 그러면 빈곤자가 늘어나겠죠. 뭐 그러겠죠. 왜냐면 이제 중위 이하니까. 평균치를 끌어올리니까. 네네. 네, 그런 예.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절대 빈곤을 아예 그냥 있는 기준으로 거고. 써버리고 네. 그래야지 이제 소강 사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은 이제 한국도 이제 상대 빈곤 개념을 쓰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어떤지.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취업자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당연히 이제 높은 거죠. 가구원 중에 아무도 취업자가 없으면 빈곤할 수밖에 없는 돈이 어디서 거니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때 많은 약간 이제 뭐 진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워킹 푸어 담론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워킹 푸어가 이제 8.5%면 아주 뭐 적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워킹 푸어는 8%에서 8.5% 내외 정도 있고 이제 이게 아주 많은 유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빈곤 이퀄 미취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만 되면 빈곤 정도는 벗어나는 게 뭐 한 90% 이상의 확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빈곤한 근로자란 없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근로자는 빈곤하지 않다. 근로 안 하는 게 문제거나 못 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군요. 이제 가끔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우리 폐유지 줍는 예.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하면서 노인층이 비정규직이 높다. 그 야마와 어떤 꼭 이제 테마 예. 강조점과 그런데 노인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몇 프로다를 같이 쓰는 기사들이 있어요. 예. 노인 비정규직이 많다와 노인 빈곤율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안 맞고 실제로 안 맞는 거죠. 노인 비정규직이 많으면 빈곤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도 어쨌든 일한다면 그렇죠. 최소한 빈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거가 대표적인 제가 보기에 엉터리 기사 중에 하나인 게 노인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거는 만약에 보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얘기는 아예 반대 가는 얘기. 그렇죠. 완전히 엉터리 기사에서 노인 비정규직 때문에 그나마 노인 빈곤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게 팩트에 맞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도 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낮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책에서도 이제 실은 뭐 이후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노인을 두 종류로 나눠서 네. 일할 능력이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여력이 되시는 노인분들과 젊은 노인. 그쵸 전반전 노인이 아무래도 75세 미만인 노인들 네, 그런 분들이 예. 많고 75세를 넘어가시는 노인들은 뭔가 이제 신체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그래서 일할 능력 있는 노인은 일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 예. 그래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같은 것도 자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안 되면 물론 뭐 유럽처럼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발달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이미 공적연금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도 그나마 해야지 무엇에서 벗어났냐?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빈곤 그리고 빈곤과 상관관계 높은 게 결국 노인 자살 뭐 이런 것들거든요. 그래서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을 좀 줄이려면 뭐 공적연금제도는 본인이 냈던 걸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금 혜택을 못 받는 건 낼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그렇겠죠. 제도적 사각지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게 해드리는 게 실은 더 책임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뭐 이게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네. 아이들 학비 대기도 힘들고 뭐 집도 못 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한 근로자인데 네. 그런 게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이니까 뭔가 이게 상식과 충돌하는 것 같아서. 이제 주관과 객관의 충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나 열심히 일하지만 충분치 않고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느끼니까 저소득 근로자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래 내 얘기네라고 다들 그렇게 공감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공감인데 공감.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취업자의 10%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뭡니까? 나머지 90%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마다 마음속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건 중간소득 대비 2분의 1 이하인 분들만 빈곤인데 네. 그리고 특히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됐건 2인 가구가 됐건 3인 가구가 예, 됐건 예, 이거를 뭐 예. 평균치 다시 내가지고 균등화 조치를 다시 해가지고 그럼 논리적으로만 치면 4분의 3은 빈곤이 아닌 거잖아요. 예. 전체 가구 구성원 중에.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인간이 가진 좋은 기능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자기도 느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각의 주관적 기억을 투영시키든 뭔가 그 이제 좋은 의미로는 연민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예.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객관적 수치로서의 이제 그 빈곤의 기준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느낌이 빈곤할 뿐이다. 실제로는 안 빈곤한데. 그렇죠. 이제 근데 빈곤과 좀 다른 개념으로 생활이 빡빡하다. 네. 이거는 실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거죠. 같은 거 아니냐는 거. 빈곤하니까 생활이 빡빡하지. 빈곤하지 않으면 생활이 빡빡하지만 그럼 빈곤은 아니라는 컨셉을 우리가 장착해야 한다는 겁니까? 뭐 제가 장착해둔다 말까지는 못 하겠으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원래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네. 되게 점잖게 하셨지만 너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이 친구들아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저임금 근로자들의 그 급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좌파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고 네. 우파는 생산성을 높이자고 하는데 네. 오늘 최 소장님은 좌파가 옳거나 우파가 옳다는 얘기가 아예 아니라 네. 야 신경 쓸 건 그런 수는 아예 없어 많지 않아 우리나라는. 네. 그건 차라리 큰 문제가 아니야. 저소득 근로자가 실제로 인구의 10%도 안 돼. 근로자의 10%도 안 돼.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불만스럽습니다. 뭐 정당한 불만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두에서 제가 이제 4가지 불평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본노동 불평등, 노동노동 불평등, 네. 자본자본 불평등, 노동 비노동 불평등. 네. 그러면 노동노동 불평등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거냐? 네.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약간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하자, 차례차례. 순서대로 얘기하자. 예. 그러면 어떤 뭐 노동 자본, 뭐 상층 노동, 상층 자본 등등이 있을 경우,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이제 더 많은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질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100을 다 투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하층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하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추가 논의를 하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전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게 뭐 용돈연금이냐 아니냐 충분하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논란을 하다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거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고갈이나 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가 더 국민인 거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 듣고 비슷하게 기분 안 좋았던 네. 경험이 있는데 느낌 비슷하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는 아무튼 1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자. 1차 방정식 현실이 별로 없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나라 진짜 신경 써야 될 계층은 노인들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불평등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게 전 세계가 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과장하면 한국만 그래 지금 거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거의 한국만 문제야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그렇게 됐고 왜 문제고 어느 정도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네네. 그럼 그렇게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강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우리나라의 진짜 하층은 저소득 근로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네. 기분은 좀 나쁘지만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인들 이야기를 또 해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